PLI 특집 시리즈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개념 정의할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지나 관념은 다 구성하고 있다고. 아, 국가는 이런 거야 라고 막연하게 딱 그리고 있다, 머릿속에.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생각하는 국가와 박정희 시대의 국가를 경험하신 분들의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한국에 있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실제로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로 상징되는 그 국가를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로 상징되는 국가를 청산해 봤는데 뭐 잘 돌아가요?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지금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는 거를 지지했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느낌의 그 국가가 싫은 거예요.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줄 걸로 기대했습니까? 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은 별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군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혼의 군대화. 그게 뭐냐면 병사들은 안 건드리면 제일 좋아요. 그냥 나를 짱박히게 해주세요. 그거거든. 나는 그냥 냅두면 좋겠는 거야. 그냥 저를 그냥 냅두세요. 그게 우리 병사들의 특징이에요. 제 강의 능력의 결정판은 어디서 왔냐면, 이거 우리끼리 농담인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강의하기 힘든 두 군데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박사학위도 받기 전에. 군대와 땡땡대. 왜 그랬냐면 군대는 얘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심정지가 아니라 뇌정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뇌를 정지하고 시선만 나를 보고 있거든. 걔들을 깨워서 뭔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두 번째 대학은 뭐였냐면 연령대가 천차만별. 그래서 내가 해리포터의 돌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60 이상 되신 수강생이 헬리콥터의 돌이 뭔가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기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국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어. 그리고 아기 때부터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힘든 상태예요. 그냥 냅둬요. 날 좀 냅두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맨날 김재동이가 나와서 괜찮아요 이러면 인기 끌고 막. 해민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러는데, 멈추면 보일 것 같지? 안 보여. 그리고 무소유를 팔면은 그걸 소비해서 마치 그 이미지를 내가 사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산사의 고즈넉한 데서 차 마시고, 그거는 형각스가 진실을 밝힌 게 법정 스님 무소유했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인세가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인세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불이람에 가셔가지고 혼자 숨어 살 수가 있는 거야. 유유자적하게.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등골이 휘고 대출금 갚으려고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천국을 맛봐야 돼. 근데 그게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 때 내가 설명해 줄 거고, 그럼 세속 국가는 뭐냐? 해서 박정희 시대의 국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냐. 그런데 장점이 있는 만큼 또 단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걸 청산하자는 사람들은 장점은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될 것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정신 나간 분들이 아이 그거 박정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물이 들어왔으니까 배가 떴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시대는 그냥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순풍에 돛단 듯이 누가 해도 잘 되게 돼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제가 옛날에 밀던 유행어가 있죠. 닥쳐라.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기업을 하시는 자기 회장님은 좀 잘하신 건 있는데 운이 더 많아요. 회장님 잘한 건 300개 없어. 7은 다 운이야. BTS 덕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러면 BTS가 뜨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다 해외 진출에 성공하죠? 그게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비슷한 시기에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던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정상들은 왜 성공을 못했을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같은 사람도 장기 집권을 했고 경제 개발을 추진했는데 안 됐어.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노갈레스 얘기했었죠. 담장 딱 쳐놓고 미국의 노갈레스와 멕시코의 노갈레스는 담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 근데 박정희의 탁월함은 어디 있냐면 사회 간접 자본을 굉장히 충실히 확충해 나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노갈레스는 사통팔달이죠. 그러니까 유통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허생전 교과서에 나올 때 조선이 왜 문제가 있어요? 물건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부상이 뭐예요? 등짐 지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차가 못 다녀. 신장로라는 게 일본 애들이 안 깔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도 아사자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과거에 그때 무슨 폭발 사건 있고 이러면 유엔이 도와주려고 해도 폐쇄돼 있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측면도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니까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생기면 뭘로 이송해야 돼?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걸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 이런 거를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이 뭐가 있냐면 이라크에 가갖고 일했던 우리 그 젊은 사업, 공대 출신이고 자기가 나름 엔지니어로 큰 기업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한국 엔지니어의 장점이 어디냐 그랬더니 전통적으로 선배들 때부터 내려온 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진출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 권력자가 영구 집권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어느 나라든. 그러면 자기 임기 안에 그 사업을 끝내고 싶은 거야. 자기 업적으로 만들고.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엔지니어는 한국밖에 없다. 근데 중국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못하면 무너져.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해줄 수 있는데 안 무너지는 엔지니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국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우리가 기술력도 많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역시 그 근면 앤드 성실,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그 시기 안에 끝낼 수 있는 파워, 이런 게 선배들이 물려준 유산이라는 거예요. 해외에 진출했을 때. 근데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메리트를 없애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걸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잘하는 그런 근면성, 하면 된다, 이런 거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됐지라고 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게 안 세워지면 어디서 일을 해? 그래서 교수님 시장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비판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땐 시장이 없어. 시장에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이 없어. 시장이. 그러니까 그 지금 네 관점에서 비판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인권을 경시해서 근로자들이 아침 조회를 하는데 뭐 반장님이 조인트 까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고 막 그러는데 야 그때 그렇게 하면 다 사고 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헬렐레 해가지고 논두렁에 누워있고 막걸리에 취해있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걔들을 유니폼 입히고 안전모 씌운다고 갑자기 뛰어난 기술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규율도 알고 아침에 출근하라면 정시에 나오고 줄도 맞출 줄 알고 낮에 점심시간에 막걸리 안 먹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 시기를 거쳐야 지금 같은 상황이 온다고. 근데 그때의 장점들을 완전히 악으로 몰아내요.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악해 보이거든. 어떻게 근로자를 조인트를 까?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상황에 안 가봐서 그래.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 조선소 세워봐. 그럼 애들이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소 세울 계획을 세워봐. 이러면은 못 세우거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월급 받아오니까 자기는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좋거든?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네가 세운 거 계획 세워봐.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전 그냥 C 받을래요. 왜 그래?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 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잘했던 걸 인정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는 뭐 어떤 국가냐? 그래서 제가 개인을 강조했어요. 그럼 이제 또 오해하는 게 어디 있냐면 개인을 착각해가지고 일본의 히키코모리 있죠. 히키코모리. 집에 짱 박혀서 안 나와. 왜 그래? 그랬더니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후리타가 뭐냐면 시급이 괜찮으면 알바 한 3탕 뛰면 정식으로 직장을 안 다녀도 돼. 그래서 why? 왜 안 들어가면? 그러면 후리타가 더 낫다. 왜냐면 정규 사원으로 들어가면 일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싫다. 그 말이야.
얽히고 설키고 그렇잖아요? 그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주어진 시간에 바싹 일하고 땡치면 집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만화 보고 만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후리타예요. 그런 관점에서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개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화주의적 개인이에요. 정치 주체로서의 개인을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주체는 뭐냐면 자유를 누리는 개인. 근데 그 자유를 누리는데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참여적 개인이에요. 내가 주권자고 내가 주체야. 그러니까 아이고 선거 때인데 보도블록 좀 깔아주셔요. 이런 뭐예요? 백성. 그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야죠. 이러면 why? 왜 니를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니가 뛰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노갈레스와 멕시코 노갈레스의 결정적 차이는 제도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 제도는 누가 만들어? 미국은 독립선언서에 사인하고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여왕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공화국을 만들래. 헌법 만들래. 이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기는 노예처럼 있다가 불만 있으면 사회주의 혁명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민은 주체적 시민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한국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주체적 시민이 등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 주체가 되는 그 개인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의 특징은 집단적입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병영 문화예요. 그게 초기 근대적 질서를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계처럼. 그래야 이게 빨리 발전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면은 포드식인 거지. 그러니까 큰 공장에 자동차 막 팍팍 돌아가는데 분업해갖고 조립 짝짝짝짝 해내면 빠른 속도로 빨리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조직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일사불란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인은 없어요. 개인을 주장하고 개성을 강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고가 나. 묻혀가야 돼.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국가라고 생각하면 그런 국가를 떠올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런 거 숨막힌. 그런 거 싫다. 그런데 요 두 개가 세게 한번 충돌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586 운동권 형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형아들이 아니라 지들이 원하는 나라가 따로 있어. 근데 요 기회에 그 충돌의 틈바구니에서 한 자리 해먹자는 분들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대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원하는 국가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앞세대들, 그러니까 박정희로 상징되는 국가가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분들도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는 국가와 내가 생각하는 국가가 다르구나.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가 좋았슈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신 오브스케로 상징되는 그 동아시아의 근대, 그 동아시아의 모더니티, 그 동아시아의 국가, 그것이 박정희적 국가랑 연결돼 있죠. 그러면 그게 갖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관료와 엘리트들이 세팅해서 체계를 만들어서 돌리면 그 안에 개인은 그냥 자기 포지션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정권과 싸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시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싸우세요 하고 판을 짜줘야 돼. 그래서 포지션을 잡아주면 열심히 하실 텐데 지금 정부랑 싸우는데 국가가 해줄 리가 없죠. 확 이해가 돼요? 근데 586 형님들은 조직하고 선동하고 확산시키고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돼 있어. 정부랑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 야, 하구들을 선동하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조직하고 선동하고 이거를 확산시켜. 이거에 완전히 특화된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보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해주세요. 공기업 낙하산으로 보내면 그 회사에 대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거는 선동하고 조직하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뭘 선동해? 지금 회사가 이윤을 남겨야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근데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니처럼 하면 다 망하는데? 그 상태의 노예는. 그래서 막 반대만 했는데 법치 질서 지들이 다 파괴하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답이 없어. 그래서 자 이제 PPT를 보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부제가 뭐예요? 난 개인이요. 저게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딴 동네 댓글 부대에 그래서 한국말이 서툰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래가지고 막 누가 너 댓글 부대지? 그럼 난 개인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개인은 여기서 말하는 난 개인이요. 그게 아니고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4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 보이죠? 청년 취업 지원금 추리닝 딱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냐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지금 엄청난 지금 양자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강남에 집 여러 채 가진 우리 훌륭한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 정권은 유한하지만 강남 집은 포레버다. 그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사임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 집이 6억 얼마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국에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를 청산하자고 부르짖었던 자들이 망가뜨린 게 뭐냐면 박정희 시대의 그 사람들 속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또 그 시대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 한다든지 기술을 열심히 개발한다든지 이러면 삶이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처럼 재산 증식이 안 돼. 근데 오히려 집 한 채만 있으면 재산이 확확 불어나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586 형님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엉망진창인 게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저 밑에는 뭐냐면 북한군이 총으로 살해해서 불에 태운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국 공무원을.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지금 인권 침해를 진정하기 위해서 변호사랑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확인도 안 되는데 월북 시도했다, 뭐 빚에 쫄렸다, 도박이다, 온갖 걸로 사람을 인권을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권을 권력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국가 범죄예요. 국가가 범죄 주체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 시대라고 난리를 치는데 인권 감수성이 없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한 인권 얘기는 뭐예요? 전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는 굉장히 강력한 거대 권력이잖아. 그게 힘없는 한 개인과 그 집안을 짓밟은 거예요. 저 집 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다가 월북하려고 했고 뭐 온갖 얘기를 들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근데 이런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천연기념물 바다 사자가 총에 맞았으면 서해 바다에서 나라가 뒤집혔을 텐데 환경단체 이런 데서 난리를 쳐갖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근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도 인권이 짓밟혀도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짓밟히는데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정부가 인권 타령하는 정부다. 대통령은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근데 중요한 게 이 4장의 사진이 각각의 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답이 어디 있냐면 저기 있어요. 청년 취업 지원금에 국가에 의지하고 지원받고 싶어하고 이런 국민이 만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바다사자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국가가 돼요. 그리고 힘없는 국민을 개인을 짓밟는 국가가 됩니다. 그게 제가 멕시코 얘기하면서도 얘기해줬죠. 노예화돼서 국가에 의존하고 개인이 일어나서 새로운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상상을 못해. 그러면 선동돼서 기껏 한다는 게 사회주의 혁명 선동에 동원된 개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내가 뭘 구성하고 만들어가고 세울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동원되는 개인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식 국가의 특징은 국민을 동원합니다. 초등학생을 동원해요. 근데 지금 586 운동권 애들은 사람을 선동해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에요. 남미 좌파 정권이랑 맥을 같이 하죠. 차베스나 마두로나 이런 자들은 선동해서 배고픈 국민을 거리로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그러면 일단 미제국주의랑 싸우면 돼. 네가 지금 밥을 못 먹어. 근데 뭐 어떤 환상에 빠져 있어요? 나는 거대 담론에서 미제국주의랑 싸우는 위대한 시민이야.
근데 사실은 쓰레기통 뒤지는 그냥 그지예요. 그지야 그냥. 그런데 내 머릿속엔 뭐가 있어?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지금. 미제국주의와 싸워. 그러니까 지금 저 추리닝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골방에서 그 편의점 도시락도 못 사 먹는데 지금 거대 권력, 악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서 보조금 받으면 돼.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 생명을 뭘로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나라로 추락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로 길들이면 어떻게 해? 돈 몇 푼 쥐어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저렇게 희귀꼬머리화 되는 그 개인을 선동해서 이상한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국가란 무엇인가와 맞지 않는다. 그럼 뭐냐? 제도와 개인, 개인과 국가, 역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탁월한 독립적이고 성취적이고 공화적인 개인이 나와야 제대로 된 국가가 세워진다. 그래서 제가 북유럽 타령하는 애들에게 끝장을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이상적이다 이러면서 마치 지상에 있는 유토피아인 것처럼 말하죠. 여러분들 막 들어봤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열나 좋대. 막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교수들도 맨날 나와가지고 북유럽식 모델이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거기는 뭐 복지도 열나 잘 돼 있고 교육도 핀란드 휘바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진짜 그러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19세기 말까지는 아주 후진적이었대.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못 살고 가난한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도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저력이 어디 있을까를 내가 분석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분석했을 때 탁월한 답변이 나왔다. 성공적 경제를 위한 완벽한 출발점. 저게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경제사 전문가가 찝은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출신. 높은 신뢰 수준. 그러니까 저 사회 자체가 트러스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관계.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회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기를 칠지 알 수 없어. 그 상태에 있으면은 다들 피곤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는 말하면 믿어도 돼. 그리고 한 번 사기치면 이 공동체에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화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한 노동윤리. 못 살아도 자기 노동에 대한 그 윤리의식이 엄청난 거예요. 책임감, 사회적 응집성. 그러니까 사회 통합 기능이 가난해도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루터의 파워를 북유럽 국가를 분석할 때 놓친다. 이런 거 분석할 때 이런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못 살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런 탁월한 출발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얘기를 못 한다고. 근데 나는 신앙인이니까 바로 알 수 있어. 스칸디나비아는 루터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끼친 영향, 이게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고 한 게 뭐냐면 칼빈은 서구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런 거조차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설명을 못하는 찐따다 그 말이에요. 네, 찐따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쁜가요? 찐따도 왕찐따예요. 왜냐하면 아니 맨날 칼빈 타령하는데 칼빈이 서구 문명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도 몰라. 그냥 칼빈이야. 그냥 칼빈이야. 그래서 그냥 칼빈이 어딨어? 아, 기가 찬 거지. 근데 칼빈만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북유럽에는 루터파가 강했는데 루터파 교회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게 독일에서 어떤 독일의 한 주에서 주 예산이 자꾸 부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됐는데 그래가지고 유학생들도 독일 학생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외국인들한테는 돈 더 많이 받자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그때 시민들이 반대했다. 그러면 독일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세금을 더 낼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사회주의적이라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일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 저력이에요. 그 탁월한 시민의식. 그러니까 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어떤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몸에 배면 이런 기반이 만들어진다. 사회적 기반이. 근데 지금 한국이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거는 한국교회가 저런 기반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에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든다는 말을 또 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네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넌 뭐 하고? 그러면 방바닥에 엎드려 있어. 이러면 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강조했던 게 저 세 개예요. 질문하라, 저항하라, 소통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퀘스천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거.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에 저항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것은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성경적인가를 체크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데 강요받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깊이 묵상했을 때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럴 때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소통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득해 나가요. 그러니까 저 저항의 핵심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멱살 잡고 화염병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걸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고, 반대로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통하고, 그래서 설득해야 돼요. 멱살 잡고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설득을 시작했어요? 반박문을 딱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소통. 그게 저항인 동시에 소통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지지를 얻은 이유가 뭐예요?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에 공감하는 참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뭐냐면 스칸디나비아도 예외가 아니다. 사넨다지라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이걸 분석했어. 문화, 시장, 그리고 실패로 끝난 제3의 길 사회주의.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 경험과 숙련도,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제한된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밀어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기 굉장히 이민 문턱을 낮춰서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북유럽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 그런데 거꾸로 그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역현상이 발생해요. 거기다가 자발적 실업이 복지정책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자발적 실업이 늘어나는데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민자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복지 우선 정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GDP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나라들이 성평등을 열심히 강조했는데 북유럽 국가 여성 대부분이 기업에서 지휘자 직급에 이르지 못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가운데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보건 등 여성이 취업하는 분야의 대부분이 거대한 공공부문의 독점 상태에 놓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얘기한 걸 내가 발췌한 건데, 여성이 고위직에 못 간다는 거는 예를 들면 북유럽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에서는 오히려 여성 임원이나 여성 리더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공부문의 독점 상태에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특히 교육과 보건 분야, 복지 분야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높은 자리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유럽에서 교육이나 보건이나 복지 분야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입사한 거에 대비해서 입사할 때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위직 비율을 보면은 택도 없이 적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가령 EU가 만든 의회의 여성 진출 비율이나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괜찮은데 왜 공공부문만 됐다 하면은 여성 리더가 없냐? 이상하다. 그래서 저분이 분석한 게 탁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경쟁을 강조하면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기보다 능력 발달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쟨 여자라서 안 돼가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크려면 쟤랑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지기보다 쟨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성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뭘 입증하냐면 업무 능력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똑똑하고 일 잘하면 우리 편. 그래야 팀으로 움직일 때 우리 팀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탁돼 들어가니까 여성들이 고위직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거꾸로 경쟁 사회일 때. 근데 공공부문을 딱 쳐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그 내부가 정치 논리로 카르텔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파벌에 끼지 못하면 못 올라가니까 여성들이 파벌 문화에 약한 거지.
씨가 태우고 위스키 먹고 같이 골프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거꾸로. 그걸 안 해도 일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공공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패거리, 파벌이 지배하게 만들어주는데 철밥그릇이니까 청년들도 갈 자리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북유럽이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어요. 성공적인 기업들은 굉장히 오픈된 시장 마인드를 가지고 경쟁한 거예요.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금이 엄청나게 세고 그걸 통해서 복지를 잘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직업윤리 이런 게 출중해서 사람들이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집에서 놀 이유가 없죠. 나보고 집에서 놀려고 그러면 거의 죽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노는 건 재밌는데 계속 놀으라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윤리의식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 파괴된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신앙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가르치는 탁월한 직업윤리와 성경에 기반한 삶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이고 LGBT 인권이네 그러면서 교회 무지개 이상한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난리치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성경에 하나님을 뭐 쉬라고 합시다 뭐 오만 난리를 쳐가지고 개판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파괴되죠? 그게 지탱해주던 미덕은 사라졌어. 철저한 복지하는 정책은 남아있는데 윤리는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어차피 일 안 해도 돼. 그럼 그 돈 갖다 마약 사 먹고 알코올 중독 빠지고 이런 길로 가게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됩시다. 이런 걸로 가는데 그걸 누군가 그 젊은이들에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가르칠 존재가 없다. 교회가 없어졌거든. 교회 권위도 없고 전통도 다 파괴됐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Who knows?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급속도로 헬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럼 저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그럴 때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바꾸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제일 대량 난감이 뭐예요? 10살짜리가 상투를 들고 딱 앉았는데 꼼빵대로 담배 피면서 낮술에 취해 있어. 얘를 어떻게 해? 대책이 없어. 여자들은 다 이거 장호 쓰고 얼굴 감추고 이렇게 다니고 막 학대당하고 있고 사법정의 같은 건 없어. 그냥 줄이틀 다 죽고 막. 그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이 판인데 지금 저 북유럽의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걸 어떻게 바꿔놓을 거야 다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버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니까 한국이 지금 굉장히 짧은 속도로 급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 축적된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 스페인 우리보다 GDP도 어쩌고 하는데 가보니까 낮잠 자도 잘만 살던데요. 이러면 안 돼. 걔네들이 몇백 년을 축적해. 몇백 년을. 이해가 돼요? 우린 언제 축적했어? 대한민국 세운 지 얼마 됐어? 100년도 안 됐잖아. 근데 벌써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헐. 우리 신생국이 신생국. 그랬더니 고조선부터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5,000년 됐는데요. 건국한 지. 그래가지고 그래 곰이 쑥 먹고 막 변신하고 그게 축적의 시간이냐? 마늘 먹고 이야 흑마늘을 먹어. 그래서 흑마늘 이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던지냐면 제도와 국가는 개인이 만든다. 근데 그 개인은 신앙이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른 신앙이냐 이게 거의 그 삶 전체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선교사들 영향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다른 지역과 달랐던 거 넘버원이 뭐냐면 성경 중심의 선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항상 번역과 함께 시작돼요. 선교가. 성경 번역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퍼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리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에서 소외된 분들이 교회 말씀을 배우면서 교육 효과를 갖는 그런 독특한 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돼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같은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의 그게 보증수표인 것처럼 외상 거래를 해도 안전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의식이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도사라 그러면 혹시 무슨 사기를 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개혁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CSR과 CSB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CSR이라는 거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같은 거죠. 근데 저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사회가 강화되고 이러면서 소외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저 99% 찬스 UR 어쩌고 해가지고 막 들고 나왔지. 저게 월가 시위인데 저 때 나왔던 논쟁이 뭐냐면 자본주의 4.0이에요. 그래서 저 아래 저 교수님 아나톨 칼레츠키가 4.0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저 위에서 지금 흥분해서 얘기하는 분이 마이클 포터인데 저 양반이 5.0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4.0은 이론적으로 별게 없어. 그러니까 분노와 흥분. 그래서 대중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중자본주의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마이클 포터는 5.0을 들고 나왔는데 저기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CSV예요. Creating Shared Value. Social Value가 아니라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집단, 하나 예를 들면 떡볶이 골목이 만들어지니까 마복님 할머니가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가 떡볶이 골목이 되니까 다른 떡볶이도 덩달아서 장사가 된다. 거기 다 떡볶이집이 밀집한다. 이게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딴 곳에 혼자 떡볶이집 하는 것보다 모여 있으니까 더 잘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울산에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있으면 그 공단에 대학들도 같이 들어가. 그래서 이걸 클러스터를 만들면 효과적이다. 근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효율적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데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공유 가치를 같이 만들어낸다. 공유 가치를.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근데 이게 떡볶이 골목이나 석유화학 단지는 단지 지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관점에서 유용하다는 뜻이고 진짜 shared value를 creating 하자는 건 또 다른 차원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거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해석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다 이러는데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다 소통을 하고 있죠.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그럴 때 이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공유 가치를 어떻게 더 계속 창출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게 뭐냐면 소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이나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나도 이게 어떻게 깨졌냐면 내 개인적으로도 서울대 캠퍼스 안에만 있으면 어떤 식의 바보가 되냐면 거기 모인 선배, 후배, 친구들이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의 지배구조 얘기하면 삼성 나쁜 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삼성은 지구상의 최악의 악마야. 이 생각을 막 갖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전임 교수가 됐는데 2월에 졸업했는데 3월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뉴욕에 컨퍼런스에 갔는데 일주일간 열리는데 미국의 젊은 교수들은 전부 특히 이제 상법 교수나 기업 관련 전공하는 교수들이 삼성을 막 열나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앉아있는데 불쾌해. 아, 이 악을 왜 칭찬하고 있지? 아, 짜증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사인이 왔는데 장점들이 많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보들이 정부가 개입해서 이 장점을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팔다리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팔을 잘라놓고 다리를 잘라놓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를 잘라내려고 해요.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 문제를 개선하려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하고 제도상의 규제를 늘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장점이 없어지겠죠.
그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바보짓 할 시간이 없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두고 뭘 해야 돼요? 저 shared value를 어떻게 creating 할 것이냐. 그게 내가 볼 때 여러분 세대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 욕할 게 아니고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발전을 해. 그럼 지금 여러분은 누워서 욕하면서 희귀꼬물이 되고 지원금 타먹는 존재가 아니라 뭘 굉장히 창의적으로 선배들 욕할 시간에 그런 걸 해서 새로운 shared value의 creating의 리더들이 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예요? 저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 shared value가 확산되면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이름을 따서 저 포터 교수 이름을 따서 마이클 포터 CSB상 같은 걸 한국 기업이 현대자동차도 받고 그랬는데 뭐 별거 아닌데 상을 받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을 지었는데 옆에 기술학교를 같이 지면 현지인 근로자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투입되면 불량률이 줄어들죠. 근데 기술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마을이 잘 사는 거야. 이게 shared value다.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뭐냐면 자본주의 5.0이냐 아니냐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shared value를 창출하고 더 확산시키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국가여야 되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는 바로 그 여러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축구장이라 그러면 마음껏 뛰려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공정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축구했는데 심판이 매수돼 있으면 하나만 골 넣었는데 부정 판정해갖고 옵사이드다 이러면 골 아니잖아 그거. 그러니까 심판이 불공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롭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나라. 근데 그 자유롭게 뛰고 경쟁하는 거 안에서 공정한 심판. 이게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 뭐가 만들어야 돼? 법치가 반드시 확립돼야 돼. 그리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법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치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이 원하는 국가는 자유롭고 창의로운데 공정한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여러분이 100% 이상 해내는 그런 인재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장하는 국가를 우리는 꿈꿔야 돼요.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의 시리즈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PLI 특집 시리즈 국가란 무엇인가.